혹시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막상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진 여성. 반대로 화려하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그리 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옷차림이나 말투 같은 외적 모습으로 사람의 내면을 단정 짓곤 하지만 정작 성욕이라는 본능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출이 심하다 해서 성욕이 강하다 혹은 조용하다, 그래서 얌전하고 욕구도 적다 같은 단순한 공식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즐기기 위해 화려하게 꾸미는 여성도 있고 반대로 차분하고 수줍은 성격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욕구가 누구보다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겉모습만으로 단정 짓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성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 그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정량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성적 욕구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호르몬의 수치를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을 통해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채모와 눈썹입니다.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채모가 비교적 굵고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다리털이나 겨드랑이 털은 대부분 깔끔하게 제모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죠.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이 유난히 진하고 넓게 퍼져 있으며 모양이 뚜렷한 여성이라면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비교적 많이 분비되는 체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눈을 마주쳤을 때 눈썹 라인이 강하게 드러난다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면의 욕구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격 테스트처럼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을 읽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눈썹뿐 아니라 다른 신체적 특징까지 살펴볼 겁니다. 단순히 외모만 보는 피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호르몬과 생리학적 신호를 기반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여자들의 성향을 파악할 때 단순히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눈썹을 그리거나 반영구 화장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 눈썹만 보고 성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팔뚝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팔뚝에 잔털이 많은 여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농담처럼 꺼내는 것이 분위기를 깨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팔에 털이 조금 있는 여자는 성욕이 강하다던데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면 대부분의 여성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라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니래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발현되면 털로 나타난다던데 혹시 너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상대방은 크게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분위기에 맞춰 웃고 넘어가게 되죠. 단순한 농담 같지만 은근히 긴장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성적인 긴장감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주도하는 겁니다. 괜히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과한 표현을 쓰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농담과 가벼운 과학적 근거를 섞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의 체격과 골격입니다. 흔히 운동을 많이 한 여성들, 예를 들어 육상 선수나 레슬링 선수를 경험한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자들은 욕구가 정말 강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단순히 운동량이 많으니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이 역시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채모뿐 아니라 근육량과 골격도 늘어납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팔다리에 근육이 쉽게 붙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몸매가 단단하게 변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운동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단순히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강인해 보이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더 깊은 애정을 원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길이입니다. 보통 여성은 검지가 약지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지가 더 긴 여성들이 있죠. 이는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태아 시절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약지가 긴 여성은 일반적인 여성보다 성적인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고 제 주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눈썹이나 팔의 잔털, 체격과 골격, 그리고 손가락 길이는 단순한 외모의 특징이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관찰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적인 성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관계의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센스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면서도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여성이 누구에게 끌리는가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 사회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은 남자의 제안을 잘 받아들이고 갈등을 피하며 무난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성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걸 싫어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걸 피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마음이 끌리는 남자에게만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에서 비롯된 겁니다. 남성 호르몬은 원래 경쟁심과 쟁취욕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들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괜히 남자아이들과 경쟁하고 달리기에서 이기려고 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부딪히던 여자아이들이 있었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장난기가 아니라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활발하게 분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런 기질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서 성적인 욕구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너무 남자 같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본능적인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거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관심사와 생활 방식입니다. 대체로 성욕이 강하지 않은 여성들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카페에 앉아 담소 나누는 정도를 즐깁니다. 하지만 욕구가 강한 여성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늘 에너지가 넘쳐서 새로운 일에 몰두하거나 활동적인 취미를 찾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모임에 참여하거나 운동이나 여행처럼 몸을 쓰는 활동에 적극적이죠.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발산되는 에너지가 많고 경쟁심과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기회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저녁 술자리 같은 곳에서 은근히 말로 자극해보세요. 분위기가 맞아떨어진다면 생각보다 쉽게 불꽃이 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킨십 반응입니다. 장난으로라도 가볍게 건드렸을 때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몸의 감각과 욕구가 예민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성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성은 경쟁적이고 주도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상대에게만 끌리는 뚜렷한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고 스킨십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본다면
단순히 성격이 독특한 여성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강한 욕구와 에너지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감함이라는 건 단순히 성호르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스침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작은 접촉에도 온몸이 긴장하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특히 촉각에 예민한 사람들은 간지럼을 잘 타거나 아주 사소한 접촉에도 불편하거나 혹은 묘한 자극을 느낍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여성들은 성적인 자극에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번 욕구가 깨어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일시적으로 분출하고 나면 곧 진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는 오히려 자극이 누적되어 점점 더 강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신체 접촉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여성일수록 일반적인 여성보다 성적 에너지가 풍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여성을 살짝 간지럽히거나 가벼운 접촉을 해보세요.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단순한 예민함을 넘어 내면적으로 욕구가 쉽게 깨어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농담처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신체적 민감함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서로의 호흡과 긴장감을 맞추는 겁니다. 작은 자극으로 시작해 점점 분위기를 쌓아 올린다면 일반적인 대화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교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적인 문제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8세 어씨는 1986년 군 제대 직후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의 고통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죠. 한방 치료부터 민간요법, 대형 대학병원 진료까지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40년 동안 바닥에 앉지도 못한 채 일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시의 삶이 바뀐 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양진서 교수와 만나면서였습니다. 양 교수는 어시의 증상을 면밀히 살펴본 끝에 통증의 근본 원인이 음부신경병증이라는 희소질환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병은 자골신경 안쪽에서 나오는 직경 23mm 정도의 음부신경이 인대 사이에서 눌리며 발생하는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앉는 자세에서 신경이 압박되면 음부와 회음부,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운동 기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아온 환자가 마침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의 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뒤흔들었던 긴 세월이었기에 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비쳤습니다. 이처럼 신체의 작은 감각 차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반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환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심코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음부신경병증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과 비슷해 보여서 쉽게 오해받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 병은 주로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직 근무자, 운전기사, 혹은 장시간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자전거, 오토바이,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같은 고강도 하체 운동처럼 골반과 신경에 반복적인 압박과 마찰을 주는 활동도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출산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격, 골반 근육의 과도한 긴장, 혹은 골반 수술 후 직접적인 신경 손상까지 겹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10만 명 중 1명꼴로 보고되는 매우 드문 말초신경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근육 염자나 척추 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병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음부신경병증은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같은 흔한 척추 질환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수년 동안 잘못된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야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병은 자골신경 안쪽에서 나오는 지름 23mm 정도의 음부신경이
천골인대와 천골결절인대 사이에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이 작은 신경이 눌리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압박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회음부양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며 걷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면 약물 치료와 더불어 골반과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가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 치료, 즉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어씨도 감압술을 받은 후 불과 일주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려 40년 만에 바닥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일정 간격마다 일어나서 허리와 골반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충격을 줄여주고 압력을 완화해주는 전용 안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골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반드시 골반 회복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진서 교수는 이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허리나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척추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한 척추 질환이 아니라 말초신경 질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음부신경병증은 희귀 질환이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요통이나 디스크로만 여기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 셈입니다.